전국에 계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안병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면서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으로 고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신성장 산업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투자의 패턴도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 여러분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투자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자산관리 콘서트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목차는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을 리뷰해보고 하반기 전략을 뉴욕 현지법인과 홍콩 현지법인을 연결해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글로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인 미국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9.9% 상반기에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4.4%, 그리고 성장주와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지수는 11.3% 급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를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7%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심천 종합지수는 13.9%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홍콩 항생지수는 7.2%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7월간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7.0%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18.2%, 프랑스는 18%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여타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머징 시장 쪽의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7.8%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신흥국의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15.6%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의 특징은 코로나가 확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입니다. 베트남 시장은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4.1%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호주 시장은 11.8%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2%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 지수와 비교될 수 있는 코스닥 지수는 9.7%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18.1%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요가 급감한 유가는 올 상반기에 36.3%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구리와 대두는 각각 4.3%와
6.3%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가 흐름은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그리고 중국의 심천 지수, 한국의 코스닥 지수, 성장주와 기술주로 대표되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50개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은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했고, 일본과 한국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목들의 업종별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IT 업종 중에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한 도매 업종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길을 끕니다. 이상에서 보여주는 상승 흐름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반기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기된 이슈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원인의 제공이 코로나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유가,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감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많은 돈들이 풀리면서 무제한의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의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가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만스닥이라는 신어조를 낳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밖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문제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생각되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변수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홍콩 현지법인과 뉴욕 현지법인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뉴욕 법인 허준혁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에서 해외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허준혁입니다. 대표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도 아직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맨하탄에 가보면 아직 출근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 자체는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몰이 아니고 저 그로스나 아니면 길에 가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셧다운이 된 지가 벌써 한 4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위험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좀 달라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워낙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강했기 때문에 저게 될까 싶었는데 어디 가보면
마스크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전역의 공통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관부 도시들은 좀 그런 반면에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나 아니면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좀 확실히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남부의 큰 주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간의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재작년 말에 미중 합의가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올해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의가 돼야 주식시장이 안 무너지고 그게 재선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합의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국에 유리하게 됐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합의 직후에 워싱턴의 정가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 합의는 1년짜리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폐기될 거다라는 식의 전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제 전망이 아니라 당시 미국 내 전망이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합의가 되긴 했는데 이게 1년짜리니까 1년짜리의 합의에서 과연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거는 버릴 거냐. 뭐 이런 게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나 뭐 크레딧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합의 내용을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 구입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어차피 그 양을 중국이 살 수 없는 양을 합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합의가 폐기될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 올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합의가 뭐 지속되거나 아니면 2차 단계 합의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가능성이 없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가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바이든 쪽에서의 정책 방향성도 보면 민주당 내 좌파 쪽하고 굉장히 많이 어, 협업을 하는 그쪽에서의 아젠다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약간 굴욕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합의를 파기할 거다라는 전망이 애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좌파의 경우나 트럼프의 지지 세력의 경우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셔널리스트적인 정치 성향,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아마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중 합의는 파기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패드가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기 회복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풀리면서 이미 주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패드가 지속적으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풀린 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샥 독트린이란 겁니다. 이게 충격이 있으면 그게 이제 대규모 금융사고일 수도 있고 이번처럼 코로나 같은 팬데믹일 수도 있는데, 어떤 충격이 있을 때마다 애초에 경제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러 정책들을 그 시절에 열심히 도입을 해서 이게 뉴노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그 정책을 쓰는 게 샥도트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방향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 그리고 저금리를 확산시키는 방향,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미국 혹은 주요국들의 그 재정 지출 계획이고요. 이게 6월 달까지 나온 것들의 총 합이고,
지금 유럽에서는 리커버리 펀드라고 해서 대략 한 600빌리언 유로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다시 합의하고 있는, 다시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더 쓰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정 지출 나가는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이 풀고 있는 돈의 양이 오른쪽인데요. 역시나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큰 양을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MMT 같은 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이미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의 발표를 보더라도 부채 상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 찍어서 쓰면 되고, 그 쓴 돈에 대해서 갚는 거는 지금은 위기 시기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채 발행을 통한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이게 꺾일 수 있는 어떤 한계나 제약,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그 화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 둘 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하면 다시 이제 화폐 발행을 늘리거나 빚을 늘려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만들어 놓는 이 프레임 하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좀 많이 걸릴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로 보이는 GDP는 나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페인으로 보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나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전망을 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의 입장이 그런 페인이 있으면 바로 재정 금융 정책을 쓰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 그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 자체가 뭐 큰 규모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식으로의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의 예측 가능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대선과 관련된 영향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경제 정책은 현상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빠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의 왼쪽을 보시면 어, 그 상원, 하원 대통령의 올 선거 전망인데요.
점점 높은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가 상하양원,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시 확산되면서 트럼프 지지 세력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서의 감염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책임론도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앞서 있는 상태이고,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됐을 때 무슨 영향이 있을 거냐인데, 미중 무역 갈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대중국 입장이라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게 법인세 인상을 하고 소비성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세 인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거꾸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랐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을 푼다라고 해서 올랐고, 두 번째는 감세를 한다고 해서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오른 거는 금리 인하, 그리고 최근 올해 3월 말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합작,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감세 정책 때문에 올랐던 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일회성 요인이 강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영구히 기업들한테 부담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 허준혁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홍콩 자산운용의 이필상 상무를 모시고 중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무님, 최근 중국은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도 그렇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 봐도 현재로서는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지난 6월에 베이징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재발이 있었는데 한 몇 주 만에 통제가 된 것 같고요. 물론 또 다른 웨이브를 또 다른 어떤 재발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큰 나라 중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화해에 대한 제재일 것입니다. 이 화해 제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화해 제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웨이 이슈는 사실 몇 년이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인데요. 이번에 5 월에 나온 화웨이 제재는 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화웨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화웨이가 중국에서 칩 설계 부분에 강력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미국이 몇 개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클라우드, 그리고 반도체 칩 설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 화웨이가 강력하게 경쟁을 하는 국면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불편하고 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화웨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했고, 이번에는 지난 5 월에 있었던 것은 화웨이가 자체 설계한 칩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생산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생산자가 바로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고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슈는 정말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이런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어요. 왜냐 계속 제품이 나오고 있고 화웨이도 성장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장은요. 중국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내수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내용 기업들의 매출처는 중국이고요. 중국 안에서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중국 투자자 혹은 아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화웨이 문제도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서 미국 현지법인의 허준혁 대표께서도 미국 무역 전쟁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그 중국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영향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지난 이제 3년, 4년 동안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분쟁이 이제 격화되었는데 이런 트렌드는 계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론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략은 뭐냐? 미국과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미국이 공략하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자립화,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웨이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영역에서 있는 기업들까지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유무역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나 어떤 자본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중국에 있는 반도체 신성장 산업 기업들, 벤처들 혹은 관련된 산업 쪽에 돈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이고 더 빠른 성장을 하도록 사회적 여론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 11월에 아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어떤 분위기나 여론 조사를 봤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미중 간의 분쟁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비껴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영역들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경기 흐름도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여타 국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시장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강한 흐름 속에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중국 시장이 올해 굉장히 좋았죠. 뭐 본토 시장, 홍콩 시장을 제외하고 본토 시장 기준으로 혹은 이제 MSCI 차이나 기준으로는 굉장히 글로벌리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컨트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안에 그 어떤 컨트리 안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요. 어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들에 많이 비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측면에서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물론 중국이 코비드를 빨리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그것 때문에 인덱스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인덱스 안에 그 시장 지수 안에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코비드 19으로부터 자유롭거나 혹은 이걸로 인해서 촉발된 변화에 수혜인 기업들이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텐센트, JD, 뭐 핑두어두어 같은 이커머스 혹은 뭐 메이투안 같은 배달 음식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지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의 차이나 인덱스를 보시면 이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로 은행 혹은 에너지, 통신주 중심의 구경제였다면 지난 한 2-3년 사이에 시장이 이 지수의 변형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과 서로 오버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업종이나 아니면 산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한국도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너무 잘하는 나라죠. 이 진짜 중요한 산업들에서 다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추격해오는 중국과의 경쟁이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하나 뭐 이미 검증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저희가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독일 기업,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중심이 돼서 태양광 산업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죠. 독일 기업, 일본 기업 뭐 거의 부도나고 한국 기업도 뭐 사업을 철수하는 등 우리가 생각했던 1등 국가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10년 동안 한 95% 정도,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관점에서는 95% 정도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거를 이끌었던 거는 중국의 일부 소수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공정상 노력을 많이 해서 원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1등이 된 것이고 그 사이에 태양광은 글로벌리 원가가 매우 좋아진 한국은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발전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 산업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는 건 배터리인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대세가 되는 거는 너무나 확연해졌죠. 과거에는 인제 어떤 가능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한 어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때는 이쪽 영역에서 또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3년 동안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기업들, 특히 인제 CATL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참고로 여기서 배터리는 뭐 미국 기업 없죠. 유럽 기업도 없고 일본과 한국과의 싸움이었는데 일본은 사실은 잘 안 돼요. 뭔가 글쎄요. 뭐 기업의 일본은 좀 혁신 정신이 좀 떨어진달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서 배터리 영역에서 일본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3년 사이에 또 바뀌었죠.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인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텍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제 바이오텍은요. 한국의 바이오텍 인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인력도 많아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이오텍 인력을 인구 밀도당은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바이오텍과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인력이 많은데 중국이 더 많죠. 중국이 더 많고 또 바이오텍과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이미 잘 구축을 했어요. 특히 상해 수조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이오텍도 일종의 자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텍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리액터 생산 설비가 뭐 몇천억 규모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연구하는 설비들, 그다음에 실험하는 설비들, 그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좋은 시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상해 중심으로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돈도 상해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미 아시아에서 최고의 바이오텍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아마 미국의 보스턴이나 아니면 샌디에고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텍이랑 경쟁하는 바이오텍 허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인력은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규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민인 거죠. 우리도 중국의 상해에서 형성돼 있는 바이오텍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서비스 CRO라고 부르는데 연구도 대행해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선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도 생긴 거예요. 예, 중국의 형성된 어떤 원가가 저렴한 에코시스템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도 신약 개발하는데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의 바이오텍에 대한 협력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가 부채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가계 부채마저 증가하면서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한 10년 동안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고, 저도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채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언제냐면 성장이 없을 때,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심한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 성장이 없기 때문에 부채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부채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소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 경제가 성장을 하면 돼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리 성장하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하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걔네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남의 부실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러면서. 근데 중국이요, 아직도 성장의 영역이 많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글로벌 성장 산업들, 아까 말씀드린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광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클라우드,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영역들에서 성장하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중국을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의 부채를 계속 흡수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부채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채는 중국의 국내 저축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국에서 더 많은 어떤 성장 산업들이 있으면서 이런 부채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은행권이 그 부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흡수해 나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남아 있지만 이게 터지지는 않는, 그냥 그레이듀얼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중국의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예.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걱정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지수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이미 시장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국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이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제가 10개, 11개 정도의 지역을 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고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비드 19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굉장히 잘 방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택하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베트남이 이미 인프라 잘 돼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아주 전형적인 이머징 국가 같아요. 나라 너무 작아요. 굉장히 작고요. 아직은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만, 베트남은 적어도 제2의 중국이다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은 국가입니다. 제조업을 굉장히 잘할 것 같고요. 사람들도 근면하고, 그래서 국민 소득의 성장 속도가 다른 어떤 이머징 국가보다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요, 베트남 인덱스를 보시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보시면 대부분이 은행주예요. 그래서 은행주가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 밸류를 크게 만들어내는 기업이지는 않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가 중에 하나 인도죠. 인도를 투자하실 때는요, 경제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라는 관점을 그런 식으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국가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잘하는 나라고,
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반도체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일본과 미국 중심의 반도체가 아시아로 넘어왔죠. 이제 중국이 이제 더 커졌고 타이완이 그 사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완은 반도체를 보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하고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투자할 만한 상품군,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막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좀 이런 거라서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 아시아 크로스 펀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왜 제가 중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를 말씀드리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잘하고 있는 좋은 장점을 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주변국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뭐 타이완 기업이 잘한다거나 뭐 베트남이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해를 하시면요. 오히려 아시아를 투자를 하고 싶어요. 예, 중국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그로스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잘하는 것들, 혁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건 뭐 중국이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영역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골라서 이제 모아 놓고요. 중국이 못하는 영역 혹은 중국이 성장을 억압받는 영역에서 주변 국가들이 잘하는 기업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혁신 중심의 성장하는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들만 모아 놓은 게 바로 아시아 크로스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저희 미국의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로부터 최고 등급 5스타를 받은 그 수익률, 지난 5년 동안 수익률 관점에서 뭐 좋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스타를 받은 펀드이기도 하고요. 중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뭐 중국의 부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회할 수 있는 중국에 좋은 거는 투자하되 중국의 좀 부정적인 부분, 구경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상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아시아 크로스 펀드입니다. 이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법인과 홍콩 법인을 연결해서 각 나라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코로나 사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대선 문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산업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0 미래에셋 대우 온라인 자산관리 콘서트는 해피빈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